큐비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 큐비즘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큐비즘의 역사는 크게 대상을 해체하는 분석적 큐비즘과 해체된 파편을 다시 조립해서 새로운 실제를 구축하는 종합적 큐비즘으로 나뉩니다. 이 과정에서 피카소와 브라크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후안 그리스, 페르낭 레제, 들러네 부부는 각자의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큐비즘이라는 명칭은 1908년 조르주 브라크의 풍경화 전시에서 비롯된 유명한 일화에 기인합니다. 브라크는 남프랑스 레스타크에서 세잔의 영향을 받은 풍경화 연작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건물을 단순한 기하학적 덩어리로 환원하고 원근법을 무시한 채 집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듯한 구성을 취했습니다. 매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미술 전시회인 살롱 도턴느의 심사위원이었던 앙리 마티스는 이 그림들을 보고서 집들이 마치 작은 큐브로 만들어진 것 같다며 경멸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낙선시켰죠. 이후 비평가 루이 보셸이 브라크의 개인전을 평하면서 그는 형태를 경멸하고 모든 것, 그러니까 풍경, 인물, 집 같은 것들을 기하학적 도식, 즉 큐브로 환원시킨다 라고 썼습니다. 이 조롱 섞인 비평들은 역설적으로 20세기 가장 중요한 예술운동의 이름이 되었던 겁니다. 이 시기에 피카소와 브라크는 매일 만나서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비평하면서 공동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브라크는 이를 두고서 우리는 마치 로프 하나의 의지에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 같았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분석적 큐비즘의 특징을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형태의 파편화입니다. 대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게 부서져서 기하학적 파편이 됩니다. 이는 대상을 고정된 시점이 아닌 복수의 시점에서 동시에 포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색채의 절제입니다. 형태와 구조적 분석에 집중하기 위해서 색채는 갈색, 회색, 황토색 같은 단색조로 제한되었습니다. 화려한 색채는 공간의 깊이와 구조를 파악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익명성의 추구입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이 시기 작품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캔버스 뒷면에만 남겼습니다. 이는 예술가의 주관적인 개성을 지우고 회화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려는 과학자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분석적 큐비즘이 대상을 지나치게 해체하면서 극도의 추상적인 단계인 헤르메틱 큐비즘에 이르게 됩니다. 헤르메틱 큐비즘은 분석적 큐비즘이 절정에 달했던 1910년에서 1912년 사이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 시기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품들은 대상을 너무나 잘게 분해한 나머지 관객들의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헤르메틱이라는 단어는 연금술이나 신비주의와 관련된 밀폐된, 그 다음에 난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붙은 이유는 당시 작품들이 가진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입니다. 대상을 수많은 기하학적 단면으로 쪼개서 화면 전체에 펼쳐놓는 극단적인 해체의 추상화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형태가 사라지고 격자 구조만 남게 되어서 마치 암호화된 상자처럼 내부 내용을 쉽게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색채가 주는 감정적 방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구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대로 단색조에 제한된 팔레트를 사용했고, 이 무채색에 가까운 화면은 작품을 더욱 차갑고 분석적이며 외부인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폐쇄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 형태가 너무 난해해지자 작가들은 관객에게 최소한의 힌트를 주기 위해서 문자, 숫자 혹은 악기의 일부 같은 시각적인 기호를 삽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지적인 암호풀이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헤르메틱 큐비즘은 대상을 작가의 지성이 분석한 방식대로 재구성하는 현대미술의
혁명적인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석적 큐비즘이 헤르메틱 큐비즘에까지 이르면서 결국 이러한 난해함의 한계를 느낀 피카소와 브라크는 이후 종합적 큐비즘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현실 세계와의 접점을 찾게 됩니다. 1912년경부터 그들은 신문지, 벽지, 악보, 담뱃값 등 실제 사물을 캔버스에 붙이는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평면적인 캔버스 위에 종이나 오브제 같은 것을 붙이는 기법을 프랑스어로 풀칠하기, 붙이기라는 의미의 콜라주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신문지, 벽보, 악보, 담뱃값 같은 종이 소재만을 이용하는 것을 파피에 콜라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큐비스트들이 현실의 파편을 어떻게 회화의 평면에 녹여낼 것인가 고민하던 중 탄생한 것으로, 그림이 대상을 묘사하는 환영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현실의 일부인 오브제임을 선언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파편화된 형태들을 다시 조립해서 대상을 구축하게 됩니다. 분석적 해체주의가 대상을 파괴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단계는 대상을 창조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분석적 단계에서 형태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배제했던 색채가 다시 살아납니다. 색상은 대상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화면의 구성을 돕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독립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색깔뿐만 아니라 모래를 섞은 물감이나 패턴이 있는 벽지 등을 사용해서 시각적인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또 르네상스 이후의 전통 회화가 창문 너머에 깊은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면, 종합적인 큐비즘은 캔버스라는 평면 그 자체를 인정합니다. 특히 색종이를 겹쳐 놓는 등의 레이어 방식으로 평면인 면들이 서로 포개지면서 아주 얇고 평평한 공간감을 형성합니다. 그뿐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이 더 크게 그려지거나 앞뒤 관계가 모호하게 겹치는 역원근법을 통해서 전통적인 원근법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카소와 브라크 이외의 작가들과 작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피카소의 제자로 불렸던 후안 그리스는 큐비즘을 가장 체계적이고 지적으로 완성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 방식을 연역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세자는 병을 원통으로 만들었지만 나는 원통에서 병을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추상적인 기악 형태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물을 끄집어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작품 블라인드에서 그리스는 실제 신문지 조각을 캔버스에 붙이고 분필과 목탄으로 그림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콜라주된 종이 아래에 또 다른 종이를 끼워 넣어서 마치 3차원적인 겹침이 있는 것처럼 착시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는 2차원적 평면의 실제와 3차원의 환영 사이에서 관람자와 지적 게임을 벌이는 그리스 특유의 유희성을 보여줍니다. 또 작품 열린 창에서는 창문을 통해 안과 밖을 연결하는 구도는 전통적이지만 그리스는 이를 큐비즘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실내의 정물과 창밖의 풍경은 서로 침투하고 중첩되며 시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는 분석적 큐비즘의 차가움을 넘어서 감각적이고 서정적인 큐비즘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페르낭 레제는 큐비즘의 원리를 현대 도시 문명과 기계 미학으로 확장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원통형의 큐브 형태들 때문에 그를 튜비스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레제는 전쟁에서 목격한 대포의 번쩍이는 포신에서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인간과 기계를 동등한 조형 요소로 다루면서 기계와 도시의 역동성을 표현했습니다. 도시라는 제목의 이 거대한 작품은 현대 도시의 시각적 경험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큐비즘적 파편화는 도시의 간판, 건축물, 계단, 그리고 기계화된 인간 군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강렬한 원색의 색면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스타카토 같은 리듬은 도시의 소음과 속도를 공감각적으로 전달합니다. 레제의 큐비즘은 아틀리에의 정물화에서 벗어나 거리의 활력을 담아냄으로써 훗날 팝아트와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모티프를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차가운 지성을 중심으로 한 큐비즘, 그 무채색의 캔버스 위로 찬란한 빛과 색채의 폭죽을 터뜨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르피즘입니다. 대표적인 작가들인 로버트 들로네와 소니아 들로네 부부는 큐비즘의 기하학적 구조에 강렬한 색채와 빛의 움직임을 결합했습니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는 이들의 작품이 음악적 리듬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인이자 음악가인 오르페우스에 빗대어서 오르피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오르피즘의 핵심은 동시주의에 있습니다. 이는 서로 보색 관계에 있는 강렬한 원색들을 나란히 배치해서 정지된 화면 위에 시각적인 진동과 역동적인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더 이상 화가는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색채들이 서로 부딪힐 때 어떤 빛의 파장이 발생하는가에 집중합니다. 이 순간 회화는 재현의 도구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의 시각적인 음악이 됩니다. 로버트 들로네는 에펠탑 시리즈를 통해서 입체주의적 해체를 실험한 후에 점차 순수한 빛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빛은 사물을 비추는 보조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형태이자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후기 작품에 등장하는 거대한 원형들은 태양의 에너지와 우주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캔버스 위에서 춤추는 생면들의 층위는 관객들로 하여금 이 거대한 프리즘 속을 유영하는 듯한 황홀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르피즘은 캔버스라는 사각 틀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소니아 들로네는 오르피즘의 미학을 일상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했습니다. 그녀에게 패션과 인테리어는 회화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디자인한 동시적 드레스와 화려한 텍스타일은 여성이 움직일 때마다 색채의 리듬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술이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만지고 숨쉬는 일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타인 위에 서서 마치 모든 진리를 꿰뚫어 보는 예언자인 양 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큐비스트들을 통해 본 사고의 진화를 통해서 이 꽉 막힌 확신에 갇힌 이들의 위선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분석적 큐비즘 시기 피카소와 브라크는 작품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캔버스 뒷면에만 남겼습니다. 예술가로서의 권위를 지우고 보편적인 회화의 언어를 찾고자 한 과학자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대단한 통찰을 가진 양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편적 진리보다는 자신의 자아와 이름을 증명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류조차 특별한 계시인 양 포장하고 끝까지 자신의 서명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겸손 따위는 없는 뻔뻔함입니다. 브라크는 피카소와의 공동 작업에 대해 우리는 마치 로프 하나의 의지에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 같았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들조차 자신의 비판을 수용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이들은 이 로프를 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조언이나 비판이라는 고마운 안전장치를 거부하고 홀로 정상에 설 수 있다고 믿는 한심한 오만입니다. 분석적 큐비즘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들은 대상을 너무 잘게 분해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헤르메틱 큐비즘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화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도달한 난해함의 한계를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철학에 매몰되어 관객을 소외시키는 대신 신문지나 벽지 같은 실제 사물을 붙이는 종합적 큐비즘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현실과의 접점을 찾았습니다. 반면 오만한 이들은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고 과거와 현재의 주장이 서로 충돌해도 그게 마치 신의 한 수였던 양 우기고 비판과 사과 요구를 뭉개버립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헤르메틱한 자기 최면에서 벗어나는 종합적 사고로의 진화이며 그 반대의 태도는 퇴보이고 퇴행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유럽 체코 프라하에 국한되어 나타났던 짧지만 강렬했고 또 매우 특별했던 체코 큐비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